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외적과 전투 중 도망하던 즈음에 이순신은 성을 기어오르는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벽 위에 틈틈이 만들어진 성곽기에 군사들을 배치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명을 내려 실전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22일 새벽에 적의 진입을 탐지하고자 설치된 장소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군관들을 내보냈는데 대흥로군 절갑도로, 송일성은 금오도로 갔다. 또 이경복, 송한년, 김인무는 적대를 세울 나무를 운반해 오기 위해 각기 군사 50명을 인솔해 두산도로 가게 하였고 나머지 군사들은 품방 공사를 이어하게 했다. 적대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용이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성문 양옆으로 돌출시켜 판자를 이어붙여 만든 방어벽입니다. 부산 일대가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졌고 상주에서 순변사 이일이 방어선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도망함으로써 외적 선봉이 한양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순신은 전라 자수형의 방어태세를 더 굳건히 하고 판옥선 등 전선을 정비하면서 닥쳐올 해전에도 대비함에 여념이 없던 것입니다. 전장에 임함에 있어 충무공 이순신은 언제나 이러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 그로써 실제 전투에 임해서는 임종무태의 정신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발휘했던 것입니다. 삼도 순변사가 된 신립이 충주에서 외적과의談판을 앞두고 있을 때인 1592년 4월 27일 임진남 발발 2주째가 되는 날 이순신은 경상도로에 출전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장계를 올립니다. 신 이순신 경상도를 구원하기 위해 출전하는 일을 아뢰입니다. 4월 20일에 받아본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공문에 의하면 적의 세력이 크게 몰아쳐 부산, 동래, 양산 등지가 이미 함락되었고 적이 기세를 몰아 북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본도 우수사 옹균에게 모든 배를 거느리고 적선을 막도록 하였고 이미 바다로 나가라는 명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 여러 진해는 이미 남아있는 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경상우도에 급변이 생기면 전라도에서 급히 와 구원해야 함을 장계로 아뢰었으니 조정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한 사실을 전라도 관찰사와 병마 절도사에게도 알려 미리 상황에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적들의 기세가 너무나 맹렬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러 여러 거진이 연이어 함락당하고 적은 내륙에까지 침범해 있습니다. 고 했으니 신은 지극한 안타까움과 원통함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감히 할 말을 찾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마음과 힘을 다해 나라의 수치를 씻어내고자 출전하라는 조정의 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관하의 장소들과 군사들에게 배를 정비하고 대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급히 공문을 돌려 전라도 관찰사와 병마 절도사와도 충분한 논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26일에 도착한 좌보승지가 20일에 작성해 보낸 유지를 받던 서장에는 수로를 따라 적선을 공격하면 적이 후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니 이는 매우 훌륭한 책략이다. 그렇게 경상도 순변사 이일을 내려보낼 때 이미 그러한 뜻을 말해보냈다. 장수가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반드시 기회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니 그래야만 이를 그르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연히 적선이 많고 적음을 먼저 살피고 지나가는 선들 사이에 복병이 있는가를 정찰하고 탐색한 후에야 이를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방책이지만 만약 공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격하지 않는다면 형세를 뒤집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가 된다. 조정은 멀리 떨어져 있어 현장을 보듯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를 이루는 것은 돈의 주장의 지위에 달려있을 뿐이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본도에는 이미 조정의 명을 전했으니 경상도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하고 서로 논의하여 시의적절하게 조처하라는 뜻이 담긴 서장이었습니다. 출전에 관한 일은 신이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이미 관찰사 이광, 방어사 곽영, 병마절도사 최원 등에게도 서장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의논하였으며 경상도 순변사 이일, 경상도 관찰사 김수,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옹균 등에게도 알려 경상도 내 수로의 형세와
두 도의 수군이 어느 곳에서 집결할 것인지 약속하였으며 왜 집결 장소를 그곳으로 정했는지와 적선의 많고 적음,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 정박하여 머무르고 있는지, 더불어 여러 대응책과 기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회답할 것을 알렸습니다. 파벌을 띄워 공문을 보내 각 관하와 포구는 군사와 전투 장비들을 정성을 다해 다시 잘 갖추고 대기할 것을 이 엄중한 칙령을 받들어 지시했습니다. 침략한 왜구들은 약탈을 일삼은 지 오래되어 그 기운이 마침내 소진되고 가지고 온 전투 물자들도 반드시 고갈되어 있을 것입니다. 적은 약점을 찾아 제압해야 한다고 했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다만 적선이 많게는 500여 척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 수군의 규모로는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며 적들에 맞서 과감하게 공격함으로써 적들이 두려움을 느껴 움츠러들게 해야 합니다. 관내의 방답, 사도, 여도, 발포, 녹도 등 다섯 진포의 전선만으로는 그 세력이 매우 외롭고 약하며 각각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 광야, 나간, 흥양, 보성 등 오간에 있는 군사들을 계획에 따라 동원해야 할 것인데 처음 경상도로 급히 구원하러 갈 때에는 해로를 따라가야 하니 본영 앞바다로 일제히 도착하여 재빠르게 이동해야만 합니다. 구원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여러 진 가운데 보성 녹도와 같은 지역은 본영까지 이틀이나 사흘이 걸리는 먼 곳에 위치해 있어 공문을 보내 집결하게 할 경우에 그 형세가 쉽지 않아 반드시 제때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곳 여러 장소들은 이달 29일까지 본영 앞바다에 도착하도록 할 것입니다. 바람의 기세와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상도 순변사, 경상도 관찰사, 우도 수군 절도사에게 공문을 보내 서로가 행해야 할 바를 약속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어제 도착한 선조의 뜻이 담긴 좌부승지가 작성해 보낸 서장을 받아보고 고립 상태가 되어버린 경상도 해역으로의 출전을 명한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계를 보낸 것인데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은 남해를 공유하는 경상도, 전라도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더 많은 판옥선과 수군 병력을 경상 자도와 우도에 집중시키고 있었음에도 왜군 침략에 무력한 상태로 괴멸되어 버렸음에 경상도 관찰사 김수로부터 전라도 수군의 구원 출정을 원하는 장계를 받은 선조와 조정이 이순신에게 전장에서의 주도적인 위치가 되어 경상도로 출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서장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임진년 당시 조선의 교통과 통신에 많은 한계를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난무하고 있던 부정확한 정보의 남발은 전장에 임해 있는 장수들은 물론 임금과 조정 대신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고 이러한 상황은 닥쳐오는 전란을 대비하지 않고 있던 조선의 실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침입한 외적의 선박수와 병력 규모 역시 그것들을 마주하는 공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처럼 너무나 부풀려지기도 했고 군령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자신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보고는 일상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충무공이 이순신 또한 첫 출정을 앞두고 온견의 그런 거짓 보고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전란이 발생하자마자 경상 좌수사 박홍과 경상 우수사 원균은 판홍성과 무기, 군량 등을 스스로 폐기하고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원균은 전선 한 척에 몸을 싣고 은신하기에 결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경상 관찰사 김수는 원균이 지휘하는 함대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했고 이순신은 출전을 앞둔 첫 장계를 띄운 직후에 다시 자부승지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담은 서장을 받아 혼란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옹긴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정 안팎에서 그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첫 출전을 앞두고 결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이순신이 작성한 장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문을 작성함에서 관련된 공문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순신은 장계에서 4월 20일자로 받은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공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네 양산 등지가 이미 함락되었고 본도 우수사 운견에게 모든 배를 거느리고 적선을 막도록 하였으며
이미 바다로 나가라는 명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옹균이 경상 우수영에 불을 지르고 판옥성 등을 불태워 바다 물속에 가라앉힌 다음 희화 장수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육지로 올라가 외적에 맞서 항전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자신은 판옥선 한 척에 몸을 싣고 수루를 따라 은신해 있었으며 휘하 장수와 군사들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흔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지휘관인 옹균의 이러한 행동은 이순신이 옥에 갇힌 후 통제사가 되어 치른 칠천량 해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돈에 빠진 휘하 군사들을 통솔해 대응책을 찾지 않고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도망했으니 조선 수군은 전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경상도 관찰사가 인솔할 배와 군사가 남아있지 않은 옹균에게 모든 배를 거느리고 바다로 나가 적을 막으라는 명을 내렸다고 했으니 이순신은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 경상도 여러 진해는 이미 남아있는 배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김수의 상황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린 것입니다. 옹균이 허위 보고를 반복하고 있던 것인가? 이순신이 받은 최초 자부승지가 작성해 보낸 서장에 담긴 선조의 뜻은 이순신에게 경상도로의 출전을 명하면서 조정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순신의 주도하에 경상도와 전라도 여러 장수들과 협의하여 시적절하게 일을 이룰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그의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여러 장수와 출전에 관한 일을 협의하여 진행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또 출전하기에 앞서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상도의 형세를 더욱 파악하기 위해 적선이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각기 정박하고 있는지, 경상도 내 수로에 관한 상황, 직결지는 어느 곳으로 정할 것이며 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인지 등 적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전장에 임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의 기세에 먼저 두려움을 느끼고 감히 대응하지 못하는 여러 장수들과는 다르게 지금쯤이면 보유한 물자가 소진되었을 것이고 피로가 쌓여 기운 또한 약해져 있을 것임을 말하면서 그 약점을 찾아 공격할 뜻임을 밝혔는데요. 자신이 통솔하는 관내 수군만으로는 적의 대규모 함대에 비해 약세인 것이 분명하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오히려 과감한 공격으로 그 기세를 꺾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형세가 어떻게 바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일정에 다소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지휘 통제가 일사불란하지 않고 보고사항을 신뢰할 수 없는 옹견둥과는 공문을 통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이 장계를 띄운 직후 좌부승지가 선조의 명이 담긴 처음의 서장을 보낸 3일 후 1592년 4월 23일에 새롭게 작성하여 보낸 두 번째 서장을 선장관 조명이 소지하고 전라 좌수영에 도착합니다. 선장관은 임금을 호위하고 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무관인데요. 좌부승지가 서장을 작성한 때는 임진남 발발 10일 후입니다. 이순신은 이 서장을 받고 4월 30일에 출전을 앞둔 시점에서 두 번째 장계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장 내용에 큰 혼란을 느끼고 새롭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경상도 관찰사 김수가 옹균에게 모든 배들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와 외적을 막도록 명했다고 한 잘못된 사실이 그대로 조정에도 보고되었던 것인데요. 선조 또한 옹균이 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에 따라 이순신에게 새로운 명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4월 27일에 선정관 조명이 받들고 온 4월 23일에 작성된 좌부승지의 서장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의 요점은 경상 우수사 옹균의 장계를 보니 각 포구의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군세를 과시하고 적을 기습 공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니 달리 어떻게 할 도리 없이 그대는 옹균의 뒤를 따라 각 포구의 병선을 이끌고 나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나 조정은 천리 밖에 떨어져 있으니 만일 뜻밖의 일을 당할 때에는 이 명에 반드시 구애받지는 말도록 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두 번째 장계의 서두에서
먼저 선조가 내린 명의 요지를 기술함으로써 어떤 내용의 설정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조의 사태 파악이 현실을 크게 벗어나 있고 그에 따라 내린 명이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기만 했는데요. 진실을 호도하고자 하는 옹균의 허위 보고에 눈앞으로 닥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선조와 모래배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좌부승지의 첫 번째 서장에서 선조는 사태의 대강을 인식하고 있는 듯이 경상도를 구원하기 위한 이순신의 출정을 명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옹균의 장계를 보고 꿈나라를 보고 있는 듯이 옹균의 유령함대를 뒤따라 경상도 바다로가 합세해 유령함대를 보조하라는 명을 내리고 있으니 그 명을 따르기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이순신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해산물을 채취하는 용도의 포잡선이나 병선의 보조 역할을 하는 작은 협선 등이 경상도 바닷가 어디에 몇 척이나 남아 있었을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지만 고양이로 호랑이를 잡겠다고 하는 옹균의 허장성세는 임진난 내내 고개 숙이지 않고 활개쳤고 선조와 조정은 끝내 그것에 다시 기만당하고 이순신을 옥에 가둔 후 옹균을 통제사로 삼아 마침내는 칠천량 해전에서 다시 한번 조선 수군을 전멸시켜 나라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최악의 참사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나마 선조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내린 명에 속박되지 말라고 했으니 이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요. 극심한 마음앓이를 끝내고 난 이순신의 두 번째 장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시는 관내 각 관포의 장소들에게 출전할 때 본영 앞바다로 제때에 맞춰 도착할 것을 급히 통보했으며 경상우수사 옹균과 집결할 장소를 약속하였고 경상도로의 해로 상황, 적산의 많고 적음,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 등 대책을 세워야 하는 여러 사항에 대한 회답을 조속히 보낼 것을 통보하였다는 것은 이전의 장계에서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이달 4월 29일에 도착한 경상우수사 옹균이 회답한 공문에 의하면 적선 500여 척이 부산, 김해, 양산강, 명지도 등지에 정박하고 육지로 올라가 주변 각 관포의 거의 모든 병영과 수용을 거침없이 차지하여 봉화도 사라졌다고 하니 지극히 온통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그의 경상우도의 수군을 선발해 적선을 추격하여 10척을 불태워 없앴지만 날마다 적병이 늘어나 그 기세가 더욱 성대해져 적은 많고 아군은 적으니 상대할 수가 없어서 경상우수용 동안 이미 함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우도와 전라좌도가 합세하여 적선을 공격하면 상륙해 있는 왜적들이 후방을 염려하게 될 것이므로 전라좌도의 군선을 남김없이 거느리고 와 당포 앞바다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옹균은 조정에도 경상우도의 수군 전력이 건재하고 있는 듯이 전했던 것처럼 이순신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닌 양도의 수군이 합세해 적을 공격하자고 하는 자신이 먼저 깃발을 세우고 이순신의 힘을 합쳐 뒤를 따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상우도의 본영인 우수영이 적에게 함락된 상태인데도 우수영의 주장인 옹균은 버젓이 살아남아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군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깃발을 흔들면서 전라좌도의 수군을 끌어들여 자신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적선을 추격해 10척을 불살랐다고 했지만 당시의 일을 기록한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무슨 일이라도 만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궁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자신의 숙명처럼 삼았던 옹균이 왜적의 발끝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던 상황에서 적선 10척을 불사르는 경천 동지할 군공을 세우고도 조정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 불가한 일로 옹균의 성격적 자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한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어 장계에서 전라자도 수군의 부대 편성에 대해 보고합니다. 전라자도 수군 중위장이나 방닥첨사 이순신을 좌부장의 나간군수 신우, 전부장의 흥양현감 배응래, 중부장의 광양현감 어영당, 유군장의 발포 대리장수인 영군관 훈련봉사 나대용, 우부장의 보성군수 김덕광, 후부장의
녹도만호 정운, 좌척후장의 여도공간 김인용, 우척후장의 사도첨사 김환, 한후장의 영군관 급제 최대성, 참퇴장의 영군관 급제 배응로, 돌격장의 영군관 이연양을 각각 임명하여 각기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선봉장은 우수사 원경과 역속할 때 경상우도의 변장으로 세울 것이며 본영은 시내 우호인 이문구를 유진장으로 임명하고 방답, 사도, 여도, 녹도, 발포 등의 전라자도, 오포에는 시내 군관 중에 영맹함과 지략을 지닌 장수로 뽑아 그 할 바에 대해 엄중히 지시하여 임시지휘관으로 보냈습니다. 전라자도 수군의 본대를 이끌 중의장으로 방다첨사 이순신을 임명했는데요. 전부장, 좌부장, 우부장, 중부장, 후부장은 각각 전방과 좌익, 우익, 중앙, 후방을 담당하는 장수이고 유군장은 진해 후방에 있다가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나가 적을 교란하거나 대열이 흐트러진 적을 추격하는 유군을 담당한 장수이며 좌척후장, 우척후장은 항해 시에 대열의 좌측과 우측의 적 동태를 살피는 정찰병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았고 한후장은 후방에서의 적 공격을 차단하는 임무를, 참퇴장은 전투에서 도망하는 군사를 저지하고 참수하는 임무를, 돌격장은 적진으로 돌격하는 부대의 지휘를 맡은 장수입니다. 변장은 첨사, 만호, 공관을 일컫는 말로 선봉장을 경상우도의 변장으로 세우려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상우도 관내의 해로와 해류 및 지형 등을 더욱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군관 급제는 무과히 급제한 사람으로 군영에 속한 군관이고 우후 이문구가 유진장으로 본영에 남아 이순신이 자리를 비운 전라 자수영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순신은 영맹함과 지략을 겸비한 정운을 후부장으로 삼아 함대의 후방을 책임지게 했는데요. 함대의 후방은 적의 공격 방향에 따라서 언제나 최전방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임진단 내내 이순신과 함께 조선의 운명을 되살리는 데 있어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중 이순신보다 2년 먼저 태어난 정운은 무과히 급제하여 관직 진출에 있어서도 선배였습니다. 강직한 성품의 정운은 이순신이 그랬던 것처럼 무관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순신은 영역과 지략을 겸비하고 강직한 성품의 정운을 항상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적진의 심장부를 공격한 부산포 해전에서 안타깝게도 화포의 위력을 가진 외적의 대구경 조총에 맞아 전사하는데요. 이순신은 정운의 죽음을 매우 마음 아파했고 정운의 영전에 제문을 지어 올리며 그 슬픔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장수들과 전라 자수군 주병력을 모두 이끌고 경상도로 출전하며 전라자도 관내 오간 오포에는 최소한의 수비병력만 낳게 되었고 만약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출전군보다 더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잔류하게 된 장수와 군사들의 책임 또한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출전하는 군사들의 가족이 모두 전라자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으니 집을 비우고 떠나야 하는 장수와 군사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했을 것인데 이순신은 현실과 동떨어진 안일한 자세로 상황을 인식할 능력이 없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선조와 조정의 무능한 지시에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상황 인식과 판단하에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향하는 굳은 결의로 출사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이미 사람을 보내 전라자도와 인접해 있는 경상도 해안의 상황을 탐지하게 했고 조정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곳 상황들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수군의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4월 30일 새벽에 함대를 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전라 자도에 이을되어 있는 경상 우세용 관내 남해안, 미조항과 상주, 목포, 평상포 등 4개 진영은 백성들이 이미 피난의 마을이 비었으며 그곳에 혈령, 천사, 만화 등이 군선을 정비해 중간에 나와 대기하고 있을 것을 이달 4월 29일 새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오를 조금 지난 시각에 시인이 보냈던 본영의 직무인 순천수군 이현호가 급히 들어와서 보고하기를 경상우도 남해안 성안에는 관아와 여염집이 거의 모두 비어있어 밥 짓는 연기마저 보기 힘들고 창고도 모두 열려 떨어진 곡물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으며 무기고의 병기 또한 모두 사라져 흔적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한 사람을 만나 물어보았더니 저기 코앞에 이르자 성안의 사졸들이 소문만 듣고도 모두 흩어져 달아났으며 혈령과 첨사 또한 도망해버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만을 그대로 들을 수 없어 다시 확인하고자 하여 온갖 송한열에게 만약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적이 군량과 무기를 탈취하여 점점 전라 좌도를 침범하게 이를 것이니 남해안에 있는 창고의 곡물과 무기고를 불살라 없애도록 하라는 뜻을 전하게 하여 급히 말달려 보냈습니다. 이순신이 직접 파악한 경상우도의 현실은 옹균의 말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인데 장기에 포함한 내용은 훗날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남게 되는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 거짓된 일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이 장계에서 보고 당사자인 이현호와 전령으로 보낸 송한연의 이름을 적시한 것은 보고 내용 사실성과 그 진실함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전라 자도에 인접해 있는 경상우도 남해안 등지까지 외적 침범의 기운이 번져 마을들이 비고 군사들은 모두 도망하여 무인지경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순신이 전라 자도에 인접해 있는 경상우도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는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간악한 왜적들이 기세 좋게 날뛰면서 부대를 나누어 약탈을 자행하고 있는데 한 부대는 내륙을 향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다른 부대는 연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어느 곳 할 것 없이 남기지 않고 공격하여 함락하고 있어도 육지와 바다의 여러 장수 중에 누구 하나 맞서 항전하지 않아 이미 모든 것이 적의 수중에 떨어져 버렸고 바다를 접한 진영 중에서도 적의 발이 아직 닿지 않은 곳은 경상 우수영의 남해 평산포 등지의 4개 진뿐입니다.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경상 우수영 또한 함몰되었고 남해에 있는 어느 섬 한 곳이 무인지경 아닌 곳이 없으며 경상 우수영은 신이 지키는 전라자도 관내의 진과 바다를 두고 서로 맞붙어 있어 각 곳에서 생겨나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고 앉아있거나 서있는 사람의 형상을 구분해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깝다고 합니다. 왜적들이 전라 좌도를 침범해올 우려가 조속으로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의 형세는 너무나 위태할 따름입니다. 전라 좌도 내의 육지와 연해의 각 고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들을 지키기 위해 새로 뽑아들인 조방군 등의 정예하고 강한 사졸들은 모두 육지에서의 전투를 위해 불려나가 있어 지금 변경에 있는 진과 작은 보들에는 무기를 제대로 지닌 자가 매우 적어 맨손인체의 수군이 대부분이기에 그 세력이 매우 약해 적을 방어할 계책이 달리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 자도 수군의 중위장인 순천부사 권준도 바다로 나가 변란에 대비하던 중에 관찰자의 부름을 받고 전주로 급히 달려갔고 오랫동안 임지에서 종사하고 거주해온 사람일지라도 떠드는 소리를 한번 듣게 되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짐을 짊어지고 줄지어서 밤을 틈타 도망해 숨거나 몰래 사는 곳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본영의 변방 군졸과 토척민 중에도 혹은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 시인이 중요한 길목에 포망장을 정해보내어 도망에 숨어있던 이인을 적발해 우선 그 목을 베어 군중에 걸어 두루 보임으로써 진영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도성 안팎의 일부 군사와 보직이 있는 무장을 제외하고는 상비군을 두지 않고 일반 백성들이 차례로 군역에 종사하는 형태였는데요. 따라서 백성들이 모두 도망해 고을이 빈다는 것은 군사를 보충할 자원마저 사라져 침입해 오는 적을 방어할 수단 또한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망장은 도망자를 단속하고 잡아들이는 임무를 맡은 무장으로 목전에 적이 침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을 베어 휴시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요하는 군중의 심리를 제지하고 경상도로 출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다짐한 것입니다. 임진왜란에 관한 어느 기록보다 이순신의 장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적이 침투한 현지에 대한 상황 설명은 더욱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인데요. 경상도 연안과 도서 지역이 모두 초토화된 것은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었습니다. 좌부승지의 서장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현지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선조와 조정의 엇갈리는 명을 받고 무척이나 마음이 타올랐을 이순신은 장계에서 현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내의 수군을 총동원하여 경상도 출정길에 올라야 하는 전라자도 각 진영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을 지켜야 하는 잔존 병력이 무장 상태가 형편없음에 대한 걱정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영에 있어서 이러한 악한 조건의 상황은 비단 전라도뿐만은 아니었으니 나라의 실제적인 안위를 살피지 않은 당시 선조와 조선 조정의 무력함과 관료 조직의 부패는 조선 어디라 해서 다를 것이 없기만 했습니다. 이순신은 이어 이미 황폐된 경상도로 갔을 때 전라 좌도 수군만으로 대규모 적들에 맞서 고리무원의 사투를 벌여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출전하는 자신의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상도를 구원하라는 명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신은 적이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분노와 가슴에 맺히고 오난이 골수에 사무쳐 적의 소굴로 들어가 모든 힘을 다해 쳐부수고자 하는 충정으로 자나깨나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수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경상 우수사와 힘을 합쳐 적의 무리를 쳐부수고 섬멸할 것을 기약합니다. 그럼에도 남해 평산포 등 사계진의 장수와 현령 등이 적과 마주하기도 전에 모두 먼저 도망했으니 타지로 온 신의 외로운 군사로는 경상우도의 수로 형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길을 이끌어줄 배도 없는 상태이며 또 작전을 협의할 경상우도의 장수도 없는 상황에 대책 없이 진출하는 것은 천리 밖에서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이 동원할 수 있는 전함도 모두 30척이 되지 않아 그 세력이 매우 외롭고 약하기에 전라도 관찰사 이광도 이러한 점을 이미 헤아려 전라 우수사에게 소속된 수군을 거느리고 신의 뒤를 따라 힘을 모아 구원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상황은 비록 급박하지만 반드시 전라 우도 함선들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려 약속을 이룬 후에 배를 출발시켜 바로 경상도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흉악한 적도가 이미 조령을 침범하고 장차 서울을 향해 경기도에 들이닥치게 될 것인데 전라도 관찰사가 의기를 펼쳐 홀로 3군을 거느리고 곧 서울을 향해 가 나라를 지키고자 한다고 하니 신은 그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칼을 어루만지면서 스스로 질책하고 탄식했으며 여러 장소를 거느리고 서울로 급히 달려가 육지로 숨어든 적들을 쳐부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변방을 지켜야 하는 신하로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답답한 마음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분한 마음을 참으면서 엎드려 조정의 지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순신은 전장에 임해서는 결코 물러남이 없는 임전무태 정신을 언제나 발휘했지만 그런 전장에 임하기 전 단계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지형과 해로를 살폈고 척후를 우선 보내 적정을 탐지하며 소홀함이 없었으며 적의 퇴강로 또한 먼저 살펴 도망하는 적들을 차단하는 등 전투 과정 중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돌발 상황들을 대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적진에 먼저 뛰어들어 공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보다도 인내심을 발휘하고는 했습니다. 정리제일한테 외적이 재침입이 임박해 있던 시기에 적들의 관계에 속은 선조와 조정은 계속해 이순신에게 바다로 나가 세력을 과시하면서 함대를 움직일 것을 재촉했는데요. 그러나 외적의 강계임을 간파한 이순신은 그러한 명을 듣지 않았고 그로써 괘씸죄에 걸려든 이순신은 옥에 갇혀 목숨이 위태롭다가 겨우 풀려나왔지만
그런 아들이 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한시라도 서둘러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자 하여 노구를 이끌고 마중무다고 아산 본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숨을 거두는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을 대신해 통제사가 된 원규는 허장성세를 일삼으면서 이순신을 모함할 때와는 달리 외적에 대한 공격을 망설이기만 했고, 그런 행위를 참다 못한 도원수 권율 등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나갔다가 졸전을 거듭하면서 외적에게 쫓기다 마침내는 판옥선 13척만을 남기고 조선 수군을 절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13척만을 이끌고 10배 이상의 군세를 앞세운 외적에게 맞서 물러서지 않고 공격하여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조선의 운명을 되살렸던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 가정은 필요 없는 것이지만, 만약 이순신이 그대로 통제사 직책을 수행했다면 그와 같은 비극들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후 조선의 미래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경상도로의 출전을 앞둔 그 시점에서도 이순신은 신중했는데요. 만약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엄행이라 하여 돌출적으로 출전을 감행해 낭패를 겪게 되었다면 우리들의 운명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눈앞의 위험을 무시하고 돌출적으로 뛰어드는 자세와 그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순신은 경상우도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전라 좌수군만으로 단독 출전한다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단독 출정했다면 그 후의 결과도 같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이순신은 장계에서 그때까지 외적과의 전투에서 패전을 거듭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시인이 어리석게 생각하기는 지금 적들이 우리 군사를 쉽게 여기는 것은 외적에게 맞서 그들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해전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연해에 있는 군과 현해는 깊은 도랑과 높게 쌓은 보로로 이루어진 험준한 곳이 많았음에도 적들이 마음대로 육지에 오를 수 있도록 방치했습니다. 성을 지키던 겁먹은 군사들이 떠도는 소리만 듣고도 모두 두려운 마음을 품고 달아나보자 하였기에 적이 포위하면 반드시 함락되었고 지키는 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부산과 동네 연해의 여러 장수들이 배들을 모아 바다를 덮을 만큼 진을 형성해 기습 공격하는 형세를 보였다면 적들의 위세도 수그러들었을 것입니다. 상대의 형세를 살피고 그 힘을 생각했다면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방도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적이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면 나라를 욕되게 하는 재앙이 지금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하게 되면 사무치는 마음이 벅받쳐 오를 뿐입니다. 오나건대 한 번 죽을 것을 기약하고 적의 소굴로 들어가 침략한 자들을 모두 경멸하여 나라의 치욕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보자 합니다. 성공과 실패, 그 결과는 오직 하늘의 뜻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장계를 작성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진실 어린 마음이 여전히 그 생기를 유지한 채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인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적이 심장부를 뚫으려 하는 이순신의 굳은 결의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최초 외적들이 부산 등지로 쳐들어왔을 때 경상도 수군이 지휘계통을 형성해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외적들이 제 집 앞마당에 들어서는 것처럼 아무런 피해 없이 상륙할 수 있었고, 육지에서도 그런 외적들을 맞아 요새화된 진지를 이용해 방어하기는커녕 대다수 장수와 군사들이 두려움에 겁을 먼저 집어먹고 도망함으로써 지금의 형국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일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원통함과 분통함이 사무치고 치욕스러운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적을 공격하여 경멸함으로써 무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이순신의 이러한 마음 자세는 전란 내내 임전무태,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는 오직 그 결과를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고 하는 초연한 자세로 장계를 매듭 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충무공 이순신은 집중력과 자아 통제력이 매우 강한 무장인데요. 그에게서 하늘 아래 오직 한 분은 어머니였고 그에게 있어서 충정의 대상은 가족과 백성의 집합체인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47세였고 선조는 40세였습니다. 이순신이 이처럼 모든 정성을 다해 장계를 작성하던 새벽 비가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선조는 기어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피난길에 나서는데요.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18일째 되는 날로 비를 맞으며 대궐들의 모든 신하와 사람과 말들이 가득하게 들어찬 가운데 인정전에 들어선 선조는 17세로 세자가 된 광해군과 함께 각각 말에 오르고 중전 등 궁안의 여인들은 인부가 짊어지는 가마에 올라 계속해 내리는 비 속에 궁 밖으로 나와 지금의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중국 사시인이 묵어 가던 홍제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자 가마에 탔던 수기 이하의 후궁들은 말로 바꿔 탔고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뒤를 따르는 궁녀들은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선조의 뒤를 쫓아가는 종친과 호종하는 문무관의 수가 채 100명도 되지 않았으니 정상적인 어가 행차가 아닌 급히 서둘러 몸만 겨우 빠져나가는 초라한 피난 행렬이었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채비도 제대로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양시에 있던 역관인 벽제관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자 했을 때는 왕과 왕비만은 반찬을 곁들여 준비했지만 세자인 광해군에게는 반찬마저도 없었으니 궁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이하는 굶다시피 했을 것인데요. 병조판서 김흥남과 경기 관찰사 권징 등이 방도를 찾아 빗물이 가득 고여있는 진흙탕 속을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대책이 있을 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벽제관은 중국의 사신 등이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묵던 곳이었음에도 형편이 그러했으니 외적의 침략으로 황폐되어 갔던 것은 비단 남쪽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틀 전인 1592년 4월 28일 충주에서 신립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접한 선조는 대신과 대관들을 불러들여 도성을 벗어나 피난할 것임을 말합니다. 외적들이 곧이어 서울로 들이닥칠 것을 염려한 것인데요. 그의 대신들 이하 모두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성을 비우고 임금이 피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합니다. 영중추부사 김기영이 아릅니다. 영중추부사는 현직이 없는 당상관들이 모인 중추부의 으뜸 벼슬로 정일품 무관벼슬입니다. 선대의 위패를 모신 사당과 능이 모두 이곳에 있는데 어디로 가시려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경성을 굳게 지키면서 바깥의 온군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승지 신잡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이어하렵니다. 전하께서 만약 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파천하신다면 신의 집에는 80대 노모가 계시니 종묘 대문 밖에서 자결할지언정 신은 감히 전하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신잡 등의 신하들이 목매어 통곡하니 얼굴빛이 변한 선조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당시 승정원에는 으뜸인 도승지를 포함하여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등의 6명의 승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풍계는 모두 정삼품으로 같았지만 위계는 엄격했고 도승지는 이조를,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애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조, 동부승지는 공조를 맡아 각각의 업무에 대해 왕명을 받들고 자문에 응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에 일단 물러섰던 선조는 이후 그러한 행동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익을 평안도로 최홍원을 황해도로 보내면서 먼저 인심을 수습해 이반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자신을 영접할 것을 명합니다. 당시에는 선조와 조정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많아 외적의 침략에 동조하여 조선을 등지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까닭으로 함경도로 향했던 선조의 아들 20세 임해군과 12세의 순하군은 반란 세력에게 붙잡혀 외적의 포로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우승지 신잡이 풀수가 아랍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으니 세자를 세우지 않고는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조속히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앞날을 도모하소서. 그 말이 옳다. 여러 아들들이 도리에서 벗어난 일들을 예사로 범해왔던 선조는 그 눈에 들어오는 마땅한 아들이 없었음인지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세자를 정하지 않고 오래도록 시간만 흐르게 하고 있던 것인데, 후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란이 발생했으면 사람들은 선조 유구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조 또한 피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된 것인데, 선조가 긍정하는 대답을 하니 사관 등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거듭 동조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 신잡이 다시 하렵니다. 세자를 세운다면 참으로 인심이 진정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 대신들은 모두 아직 모여 있는가? 이런 때를 당해 대신들이 감히 퇴청했겠습니까? 지금 모두 모여 있습니다. 모두 불러들이라. 내가 평상복을 하고 대신들을 맞이할 수는 없으니 안으로 들어가 한복한 후에 마주하겠다. 선조가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재빨리 신잡이 다가가 그 옷깃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사소한 예절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신들을 불러들이도록 하라. 영의정 이산해와 자의정 유성룡 등이 들어와 마주하니 선조가 말합니다. 나라가 이처럼 위험에 처했으니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겠다. 경들은 누구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말 한마디 잘못에 훗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에 감히 누가 먼저 나서지 못하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이런 일은 감히 신하가 알 수 없는 일이니 마땅히 성상께서 스스로 결단하소서. 그러나 선조는 누구로 정하지 않고 반복해서 신하들에게 묻기를 거듭하기만 했는데요. 밤이 깊어가면서 영의정 이사내가 먼저 뒷걸음질을 하면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신잡이 다가가 말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다 선조가 작은 미소를 띠면서 말합니다. 광해군이 총명하고 학문하기를 좋아하니 내가 세자로 삼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말에 신하들 모두가 일시에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아뢰니다. 종사와 백성들의 복입니다. 다음 날인 29일 새벽에 궁을 나와 피난길에 오르기 하루 전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선조는 상중에 있던 문관이 김명훈을 불러들여 도원수로 삼고 무관인 신각을 부원수로 삼아 한강을 방어선으로 하여 지킬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부원수 신각은 그 후 외적을 맞아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누명을 쓰고 목이 베어지게 되는데요. 신각은 묵과에 급제하여 임진년 발발 18년 전에 일찍이 경상 좌수사가 되었고 이어 경상우도 병모 절도사 등을 지낸 무장입니다. 국수 쪽을 향해 피난하고자 했던 선조는 임진강 방어선을 형성하기까지 김명훈과 신각이 외적의 한강 도하를 막으면서 최대한의 시간을 지체하기를 바랐지만 1천여 명에 불과한 군사만으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 쳐들어오는 수만의 외적을 감당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외적의 공세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는 도리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김명훈은 임진강 쪽으로, 신각은 경기도 양주 방향으로 퇴각해 서로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도원수와 떨어진 부원수 신각은 적전 도주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었고 선정관을 보내 차명에 처할 것을 청하자 선조가 이를 허락하여 신각은 목이 베이게 됩니다. 그러나 신각은 양주에서 흩어진 군사를 모아 양주 해유령에서 외적을 크게 무찔러 승전을 거둔 후였는데요. 뒤늦게 그 사실을 접한 선조가 이어 차명을 중지할 것을 알리는 전령을 급히 보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다음이었습니다.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치인 수십 명이 달려와 통곡하자 이미 다음날 새벽에 떠날 시간을 정하고 있던 선조가 말합니다. 마땅히 경들과 함께 죽음을 각오할 것이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날 밤에 궁중을 호위하던 무사들도 모두 흩어져 도망하고 대궐의 문은 잠그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상도를 구원하기 위한 출전의 일을 알리는 두 번째 장계를 띄운 이순신은 다음날 1592년 5월 1일 전라 자두의 수군을 모두 본용 앞바다로 모이게 출전을 위한
전열을 갖추게 됩니다. 수군을 모두 본영 앞바다에 모이게 했다. 오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고 남풍이 크게 불었다. 진해류에 자리하고 방답첨사, 흥양현감, 녹도만호 등을 불러들이니 의기충천한 그 모습들이 참으로 어려운 무장이었다. 진해루는 전라 자수영에 있던 누각인데요. 정유재란 때 불에 타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중의장으로 삼은 방다첨사 이순신, 전부장으로 삼은 흥양영감 배흥림, 후부장으로 삼은 녹도만호 정운등을 불러 자리를 함께하여 전의를 다지고자 한 것인데요. 전라 자수군만의 외로운 형세였지만 출전함에 전혀 망설임 없는 의기에 찬 휘하 장수들의 굳건한 태도에 이순신은 마음 든든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앞으로 이순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고단한 날들을 버텨가며 조선의 운명을 되살리기 위한 전투에 임해 지대한 공들을 세우면서 진정한 영웅의 길을 헤쳐나가게 되는데요. 이순신에게 있어 이들은 암흑의 전란 시대를 함께한 전우이자 험난한 인생을 같이 살아간 동반자였습니다. 새날이 다시 밝아오고 해가 하늘의 가운데를 지나갈 때 마침내 이순신은 땅을 밟고 있던 발을 옮겨 배에 올라 출전할 채비를 마무리하고 전라 우수사 이역기에 도착을 기다립니다. 삼도 순변사와 전라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송한년이 남해안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남해연령, 미조왕첨사, 상조포, 곡포, 평산포 등지의 관리들이 외적의 소문만 듣고도 이미 도망에 흩어졌기 때문에 무기 등의 물자도 모두 사라졌다고 하니 놀랍고 놀라울 뿐이다. 한낮이 되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을 형성한 다음 여러 장수와 뜻을 맞추니 모두 흔쾌한 표정으로 적이 소굴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지만 나간 군수만은 주저하는 낯빛을 띄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군율이 존재하거늘 비록 자리를 물러나 피하려고 한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저녁이 되어 방답진에서 첨입선 세 척이 들어와 앞바다에 정박했다. 오늘 밤 군호는 용호라 하고 복병이 사용할 것은 산수라고 했다. 삼도순변사 신립이 4일 전 충주에서 패배하기 전에 보낸 공문이었을 것인데요. 이날 전라 우수사 이역기로부터 공문이 도착한 것으로 보 이때까지도 약속한 기한 내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송한여는 이순신이 남해현에 급파했던 전령이었는데 돌아와 남해현령 기호군 등이 도망했다고 보고했지만 남해현령 기호군은 이순신이 경상도로 출정하여 당포에 이르렀을 때 합류하여 외적과의 첫 번째 해전이 옥포해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간 군수 신호 또한 이날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옥포해전 등에서의 공으로 벼슬의 품계를 높이게 되는데 출전을 앞둔 이순신은 기강을 더욱 엄중하게 살피고 있던 것입니다. 첨입선은 지리적 경계를 이룬 수역에서 활동하는 배인데 적이 침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복병을 세워 결코 경계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달 4월 30일에 전라 우수용 함대가 출발할 것이라고 알려온 우수사 2역기 합류를 기다리면서 다시 하루가 지난 1592년 5월 3일 이순신은 중대 결단을 내립니다. 아침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가랑비가 내렸다. 새벽에 경상 우수사에 회답 공문이 왔다. 오후에 광양 현감과 흥양 현감을 오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 적의 침입에 대해 분노했다. 전라 우수사가 수군을 거느리고 올 것을 약속했으니 방답진의 판옥선이 첨입군을 싣고 오는 것을 보고 전라 우수사가 오는 줄 알고 모두 기뻐했지만 군관을 보내 확인하니 방답진의 판옥선이었다. 실망이 매우 컸다. 얼마 있다가 녹도만호가 보기를 청해왔다. 오게 해 용건을 물으니 전라 우수사는 오지 않고 적의 세력은 점점 서울 가까이에 이르고 있으니 통분함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만약 시기를 놓친다면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의기에 영단을 내려 중의장을 불러 내일 새벽에 배를 출발시킬 것을 명한 후 장계를 작성해 올려보냈다. 여도숙은 황옥천이 외적의 소문을 듣고 집으로 도망해 있는 것을 잡아 목을 베어 군중에 높이 매달았다.
피하장수 그리고 군사들 모두는 이미 3일 전에 선조가 부정의 대군으로 나와 피난길에 올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이날 경상도로에 출전을 이어가고 있을 때는 한강을 넘어선 요적들이 이미 서울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에 들어서던 왜적은 텅텅 비어 군사 한 명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먼저 안을 정탐한 후에나 흥의문을 통과해 들어왔을 정도였습니다. 왜적이 부산에 도착하고 21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한 것인데요. 도성원의 백성들은 임금이 솔선하여 쳐들어오는 왜적들을 막아 저지할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자신 일족만을 뒤따르게 하여 적을 피해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새벽 깊은 밤중에 임금의 피난 행렬이 떠날 채비를 갖추어 갈 때 그런 임금의 행태에 성난 백성들과 혼란한 시기를 틈탄 선조와 조정에 불만을 가져왔던 세력들이 혼합되어 지키던 군사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한 대궐 안으로 난입해 들어왔고 도성원의 관서에 불을 지르고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여 두던 내탕고를 부수고 들어가 보물들을 가지고 달아나면서 아직 캄캄한 궁중은 일대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이윽고 임금의 행렬이 대궐을 벗어나면서는 혼란은 더욱 크게 불붙어 노비문서를 관리하고 노비에 관한 소송을 맡아보던 장례원과 형조 또한 불타오르고 공원 곳곳에 있는 창고들이 털리고 불에 탔으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의 궁궐도 모두 불에 타 보관해오던 귀중한 예술품, 골동품들과 문무관들이 각기 모여 사용해오던 건물들, 홍문관에 보관하던 서적들, 춘추관에 있던 선대조의 실록들, 고려시대의 사초들, 승정원 일기 등이 모두 불에 타 사라졌으며 평소에 뇌물 등을 받아 많은 재물들을 모았다고 소문이 난 선조의 맏아들 임해군과 병자판서 홍효선 등의 집들도 예의 없이 불에 타 흔적이 없어집니다. 임금이 자리를 비운 도성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유도대장 이양원이 몇몇을 잡아 참수하면서 군중의 소란을 잠재우고자 했지만 역부족일 뿐이었습니다. 선조는 군사를 모으게 한다는 명목으로 왕자인 임해군을 함경도로 순화군을 강원도로 향하게 했지만 대열을 나눔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임해군과 순화군은 피난 중에도 그 지역 백성들의 인심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잡혀 왜적에게 포로로 넘겨집니다. 선조의 피난 행렬에는 유성룡과 윤두수도 있었는데요. 문과에 급제하여 명종 때부터 일찍이 관직 생활을 시작한 윤두수는 유성룡과 함께 퇴계 이황에 문하였지만 분당을 이룰 때 유성룡은 동인, 윤두수는 서인이 됩니다. 윤두수는 선조대에 이르러 대사관, 도승지, 관철사, 대사원 등을 지내다 다시 호조판서가 되었을 때 임진난 발발 1년 전이 1591년 당정에 휘말려 유배되었다가 방면되었고 선조가 피난길에 나서면서 다시 불러 호종하게 한 것입니다. 새벽에 대구를 벗어난 선조 일행이 계속해 쏟아지는 비 속에 벽제역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뒤를 따르던 신하 중에 여러 명이 슬금슬금 뒤로 처지면서 대열을 이탈해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 가족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난하기도 하여 그 행렬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의 선조가 윤두수를 불러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풀어주면서 말합니다. 경의 형제만큼은 내 곁을 떠나지 말라. 당시 윤두수의 동생 윤근수도 호정 갱렬에 들어있었고 윤근수 또한 형조판서, 종일품 문관벼슬인 우천선 등을 지냈습니다. 벽제역을 벗어나 행렬이 임진강에 이르니 선조는 주변 신하들을 보고는 땅에 엎드려 통곡했는데요. 밤이 되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음에도 불 밝히는 횃불 하나 없이 선조가 먼저 영의정 이선혜와 도승지 이항복과 함께 서둘러 배를 타고 건넜고 행렬의 반 이상이 채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나루를 끊고 배를 가라앉히게 한 다음 인근의 인가를 모두 철거하도록 명합니다. 적들이 인가의 제목을 이용하여 뗏목 만들 것을 우려한 것인데요. 이항복은 행주대첩을 이끈 권율의 사이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서야 동파역에 도착하니 파주목사와 장담 부사가 미리 주방을 설치하고 저녁을 준비하던 차에 온종일 비를 맞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임금의 행렬을 호위하고 뒤를 따르던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어 마련한 음식들을 모두 먹어버려 임금에게 올릴 음식마저 사라진 현실에
겁을 먹은 장단부사는 도망해버립니다. 이 일들이 모두 선조가 피난길에 나선 첫날인 1592년 4월 30일에 생겨난 일들이었는데요. 이순신이 비정한 각오로 출전을 알리는 장계를 작성하고 있을 때 선조는 이미 북쪽으로 더가 개성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출전을 앞둔 이순신과 전라 좌수영 군사들이 전라 우수영 함대의 도착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1592년 5월 3일에 기록한 진중일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망, 낙담 같은 부정적 의미의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쉽게 하지 않는 이순신이 방답진에서 오는 판옥선을 전라 우수영 함대의 도착으로 오인하고 크게 실망이 있음을 말한 것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경상도로의 출전에 그만큼 큰 마음의 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희화장수 녹도만호 정운의 결의에 찬 진언을 듣고 그랬던 마음의 공백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장수들과 함께 출전하며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는 전라 우수영 함대 합류를 기다려 출전할 것임을 말했지만 즉각적인 단안을 내린 것입니다. 마음을 굳힌 이순신은 함대의 출발을 알리는 장계를 작성하고 군사들의 전의를 돋우기 위해 도망의 집에 숨어있던 황웅천을 잡아와 휴시함으로써 전장에 임해서의 군율은 더욱 엄격할 것임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어야 하는 군 체계에서는 더욱이나 규율은 필요한 것인데 다만 그것을 누가 합당하게 세우는가가 중요한 일이기만 한 것입니다. 먹물적신 붓을 잡은 이순신은 그 끝에 마음 가득한 힘을 실어 장계를 작성합니다. 전일의 서장에 담긴 명에 따라 경상우수사 언균과 힘을 모아 적선들을 공격해 처부수고자 전라 좌도 수군과 여러 장수들이 4월 29일에 모두 본영 앞바다로 집결하였으며 4월 30일에 함대가 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전라 좌도 수군만의 군세로는 그 기세가 약할 것을 염려하여 전라 우수사에게 합류할 것을 지시하였고 전라 우수사 이혁기 또한 4월 30일에 본영 앞바다로 출발할 것임을 확언하였기에 그 도착을 기다려 위세를 장대하게 하여 함께 출발할 것임을 이미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의 적들이 빠르게 경기 지역으로 다가오고 있어 신과 여러 장수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떨쳐 일어나고자 했기에 칼날을 무릅쓰고 죽고 사는 것을 하늘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적선들을 깨뜨려 적들이 돌아갈 길을 끊는다면 육지로 향하고 있는 적들은 후방이 교란당하는 것을 염려하여 후퇴할 수도 있는 일이니 오늘 5월 4일 첫 닭이 울 때 배를 나아가게 하여 경상도로 향할 것이며 전라 우수사 이혁기에게는 급히 뒤를 따라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로써 새벽 첫 닭이 울기 시작하는 즈음에 분연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난 이순신과 휘하 장수들 그리고 전라 좌도 수군은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 등 총 85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해변에 늘어서서 손을 흔들며 안녕을 기원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함이고 협선은 판옥선을 보조하는 부속선으로 5인 내외의 소수 인원이 탑승하는 판옥선에 비해 규모가 아주 작은 배인데요. 이 협선은 주로 척후 활동이나 함선 간의 연락 등 전투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포작선은 평시에는 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작은 배로 비전투용 어선이었지만 배를 운용함에 있어 능숙했기 때문에 첫 출전에 포작선을 동원한 것은 전라좌도 수군만의 빈약한 형세를 보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라 좌수영을 출발하는 함대는 경상도 해역에 들어서서 안내하는 경상 우수영의 배 한 척 없이 전라 좌도 수군만으로 지나는 곳의 해안과 섬들을 정탐하면서 다음날 원균과 합류하기로 한 당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날도 이순신은 배 위에서 진중일기를 기록했는데요. 어둑한 새벽에 날이 밝아올 때 배를 출발했다. 바로 미주항 앞바다에 이르러 다시 지시하기를 우척후장, 우부장, 중부장, 후부장 등은 오른쪽으로 돌아 계이도로 들어가 정탐하도록 하고 대장선과 그 외의 배들은 평산포, 곡포, 상주포 등을 정탐하고 미주항으로 가도록 했다.
인접한 남해안의 경상 우수영 해역이 들어서면서 함대를 크게 둘로 나누어 김안, 김득광, 어영담, 정운 등은 오른쪽 바다를 크게 돌아 당포 인근의 계이도로 향하게 하고 이순신과 중의장 이순신, 신호, 배흥리, 나대용, 김인영, 최대성, 배흥록, 이연양 등은 해안의 포고도를 사찰지 살피면서 미조항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적지가 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서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전투에 대비하고 지형을 파악하고자 한 것인데요. 이들은 다시 서귀포 앞바다에서 합류하여 진을 치고 그날 밤을 보냅니다. 아군의 배 단 한 척과도 조우하지 못하고 적선이 가득한 경상도 바다에서 배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첫날 밤을 보낸 것인데요. 다음 날인 5월 5일 새벽 일찍이 배를 출발하게 하여 우수사 원경과 합류하기로 미리 약속되어 있던 당포 앞바다로 서둘러 갔지만 경상 우수영의 배들을 이끌고 나가 그 기세를 과시하면서 적들을 공격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원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원균이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자 이순신은 자꾸 빠른 배를 원균이 운신하고 있는 한산도로 보내 당포로 빨리 나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하게 했는데요. 원균은 그날을 넘기고 다음 날인 5월 6일 아침이 되어서야 자신의 경내인 한산도에서 단 한 척의 전선에 몸을 싣고 나타났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순신과 전라자도 수군의 마음은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바로 적선의 규모와 지금 어느 곳들에 정박해 있는지를 물었고 장차 벌여갈 전투들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곳을 먼저 공격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한 것인데요. 그날까지 전라자도 수군이 도착했음을 알게 된 경상도의 여러 장수들인 남해연령 기호군, 미주왕 첨사 김승용, 평산포 공관 김축 등이 한 척의 판옥선에 동승에 합류했고 사랑만호 이연영과 소비포 공관 이영남 등은 각각 협선에 몸을 싣고 왔으며 영등포만호 우치저, 지세포만호 한백록, 오포만호 이운영 등은 우측의 판옥선에 나누어 타고 합류해 각기 파악하고 있는 천황들을 보고합니다. 전라 좌수영과 경상 우수영의 장수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이순신은 각각이 맡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거듭 명령을 하달하고 그것을 재차 확인한 후 거제도 송미포 앞바다에 이르러 날이 저물자 모두 그곳에서 밤을 보냅니다. 거제도를 돌아들면 바로 첫 번째 해전을 치르게 되는 옥포에 닿게 되고 적선들이 흩어져 진을 치고 있는 가덕도를 포함한 부산 방향의 해안들에 닿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선 수군의 흔적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왜적들을 찾아 전투를 벌여가기 위한 작전 회의를 주관한 것입니다. 왜적이 침입하여 23일이 지나가면서 주인이 되어 활개치고 있는 빼앗긴 바다를 되찾기 위한 이순신의 공격이 마침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러는 사이 개성부에 도착해 있는 선조의 일행이 수발을 들어야 하는 궁인 등 하인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이 컸기만 했습니다. 이동 중에는 제대로 끼니를 잊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니 황해도 땅에 들어와 개성으로 향하고 있을 때 서흥의 군사들이 호위하러 나왔는데 잠깐의 틈을 타 내시가 간곡하게 말하기를 궁인들이 어제부터 먹지를 못해 쌀을 구해 조금이라도 배고픔을 면해야 갈 수 있겠습니다. 하니 다행스럽게 서흥의 군사가 지니고 있던 현미 2마리를 얻어 밥을 해 먹고서야 겨우 힘을 얻고 다시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평양을 사수할 계획을 하고 선조는 이항복 등을 먼저 보내 평양성 주위에 파놓은 못등의 방어시설을 보수하게 하는 한편 평안도 병사들을 불러 모이게 하여 자신을 맞이할 것을 명합니다. 이날 황해도에서 6천여 명을 징병하였는데 이들과 궁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들과 다툼이 일어나 소란이 커지면서 칼을 뽑아들고 고함을 지르며 대립하는 난동으로 번져갔고 그러한 소동의 움직임이 선조가 거처하는 곳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평소 선조와 조정의 일을 좋게 보아오지 않던 군사들이 거드름 피우며 지지하는 궁중 하인들의 행동에 큰 반감을 느껴 충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선조는 군사들의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충돌이 원인이 된 궁중 하인들의 머리를 베어 휴시할 것을 명했는데요. 얼마 후 사관 이획이 아래입니다. 사관은 사관원에 속한 종삼품 벼슬이고
내수사는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나라의 전망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먼저 인심을 수습해야만 합니다. 요즘 국민들의 폐단이 더해져 내수사에 속한 자들은 궁에서 사용할 물건이라고 거짓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으니 그 원망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난리도 모두 왕자궁에 속한 자들이 만들어낸 폐단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로 인한 원망에 찬 인심은 떠나가고 적들과 한통속이 된 것입니다. 적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다. 너희 임금이 백성을 학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다 하고 그런 말이 우리 백성들도 말하기를 외인도 사람인데 우리가 왜 집을 버리고 도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폐단을 일으킨 내수사에 속한 자들의 목을 베어 여러 해 동안 쌓여온 평안도 백성들의 조세를 면제해 주소서.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옥에 가두고 신문한 후에 조처하라. 서울 안의 백성들은 피난하지 않고 도성에 머무르고 있다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모두 배반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김수는 감사임에도 도민의 오난을 사고 있으니 장차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인심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수는 바꾸는 것이 마땅하며 이광 역시 하는 역할이 없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충청감사도 멀리 공주로 피했다고 한다. 알만한 사람들도 모두 이러한데 어찌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조선을 침략한 외적들이 선조 일가와 왕자들의 횡포, 부정부패, 부정축제가 조선의 민심을 이반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심리전에 이용할 정도로 이들이 일으켜온 패단은 당시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조선 땅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백성들의 불타는 마음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그런 패단이 있음을 알고도 그것을 저지하거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듯이 은폐하다시피 해온 선조의 행태였는데요. 선조의 아들 중 특히 임혜근과 순합은 정원군의 악행은 조선 사회를 악의 기운으로 덮기에도 차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비와 재물을 빼앗으며 분탕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마다 여러 사람 죽이기를 마치 기어다니는 개미 밟아 죽이듯이 했습니다. 정원군은 선조가 많은 후궁 중에 특히 총애하여 그 사이에서 사남 오녀를 둔 임빈김씨 소생인데요. 정원군의 장남인 능양군이 조선 제16대 임금 인조가 되어 임진왜란을 이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두 차례 호란을 겪게 되었으니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를 이어 나라의 전란을 초래했지만 그 참상의 고통은 오직 백성들의 몫이기만 했습니다. 선조가 총애한 후궁 임빈김씨 오빠 김공양은 당시 직급이 중요성이 낮은 내수사 별자에 있었지만 동생이 임금이 총애받는 후궁인 관계로 정사에 관계하여 대신 중에는 그의 집에 드나들면서 교분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었고 권세를 이용한 축제 등으로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선조가 피난길에 오르고 도성이 외적에게 함락당하자 신하들은 파천의 책임을 당시 영의정인 이산해와 좌의정인 유성룡이 피난하려는 선조를 만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며 파직할 것을 이어 청하였고 과거 이산해가 김공양과 연대 송강 정철을 유배 보내는 것에 역할을 했다 하여 이산해는 김공양과 묶어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결국 영의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렇듯이 붕당을 이룬 세력 간의 싸움은 전란이 발생해 피난길에 나선 상황에서도 전혀 그 힘을 잃지 않고 이어지고 있던 것인데요. 대사원 김찬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기 위해 아뢰입니다. 이제 패단을 일으킨 국노를 처벌하면 민심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한두 명의 간사한 자의 짓이지 어찌 여러 사람들의 일이겠는가? 전하께서 어찌 김공양이 벌여온 잘못된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까? 요즘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원망의 찬소리가 민간에서 돌고 있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변변치 못해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런 것 말고 다른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비급하게 되어서야 아뢰게 되었으니 신들은 죽음 마땅합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러는 것인가? 하지만 사람의 말이라 해서 모두 다 사실이겠는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다고 하던가. 사람들은 모두 김국량을 차명에 처하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김국량을 감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말을 어찌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그러한데 어찌 그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한다면 한시바삐 처결해야 합니다. 도대체 김공량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감출 것이 있겠는가? 재상이라 하더라도 친구의 청탁을 받았을 때는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김공량은 그런 일이 없었다. 전하께서는 모르고 계시지만 김공량은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성에 있는 종로에 방이 붙었는데 이산이와 김공량이 친밀한 모습으로 서로 속닥이는 형상의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잘못을 매우 나쁘게 생각하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할 말이 없어진 선조가 화제를 돌리려는 듯이 말합니다. 내가 나라를 잃게 된 것은 다른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명나라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미친 적들의 화를 돋운 탓일 뿐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임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위해 나라와 백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행태인 것인데요.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만하라고 압박하는 선조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의를 지키고자 하는 신하가 계속해 자신의 주장을 거듭해 가게 되면 선조는 그 이후로 그런 신하를 배척하거나 적당한 일을 구실 삼아 관직에서 제외하고는 했습니다. 한쪽 파벌의 힘이 강해져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대 파벌의 힘을 이용해 제거하고는 했는데요. 임진왜란 3년여 전인 1589년에 정예립을 역모 혐의로 몰아 1000여 명 이상의 동인들을 제거한 기축국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적을 피해 먼저 북으로 피신하는 상황에서도 선조와 조정은 전란에 대비하지 않은 자신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하삼도 관찰사의 무능함만을 탓하고 못 뺄 것을 말하면서 압박해 갔는데요. 백성들 마음이 돌아서게 된 현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나라 상황이 그토록 한심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도의시하면서 자신은 안위가 다급해짐에 따라 전라도 관찰사 이광을 중심으로 하삼도에서 군사를 징집하여 외적이 점령한 서울을 회복하라는 맹목적인 명을 내려 얼마 후 어쩔 수 없는 하삼도 여러 장수들이 실제의 전투력도 없는 하늘을 떠다니는 문소상의 군사까지 총동원하여 서울로 향하다가 용인에서 불과 1500여 명 내외의 외적에게 기습 공격을 당해 어이없는 패배를 하고 다시 흩어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순신이 경상도로 출전하는 당시에는 그나마 외적들이 내륙과 해상을 통해 전라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미 적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경상도 바다에 진입해 모일 수 있는 병력이 다 모인 3일째 되는 날에 진영을 세력에 편성하고 각자 임무에 대한 명을 거듭 하달해 전투 상황에 돌입했는데요. 이날까지 은둔하다 경상도 진영에서 가세한 새로운 병력은 옹균이 타고 온 전선 한 척, 남해연령 기호군, 미주왕첨사 김승용, 평산포 공관 김축 등이 함께 타고 온 판옥선 한 척, 사랑만우 이연영과 소비포 공관 이영남 등이 각각 협선을 타고 왔으며 영등포만우 우치조, 지세포만우 한백록, 오포만우 이윤영 등이 두 척의 판옥선을 나누어 타고 왔으니 전라자도와 경상우도 수군을 합한 전력은 판옥선 28척, 협선 17척, 포작선 46척 등 총 91척이었습니다. 옹균이 타고 온 전선은 판옥선일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함대를 이룬 배가 91척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전투선은 판옥선 28척뿐이었습니다. 전라자도와 경상우도의 연합함대라 하지만 실제로는 전라자도 수군 전력에 남아있는 경상우도 수군을 흡수하여 보강한 것이었으니 통일된 지위를 위해 이순신이 작전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일째 밤을 거제도 송미포 앞바다에 진을 형성하고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잠을 청한 이순신과 군사들은 닥쳐올 전투를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지기만 했을 것입니다. 1592년 5월 7일
깊은 밤이 물러가면서 어스름이 아직 남아있는 새벽머리에 일제히 함대를 출발하게 한 이순신은 적선들이 정박해 머무르고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 천성과 가덕도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부산 방면 적지로 향함에 있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공격적인 형세를 갖추고 정찰에 나선 것인데요. 정오쯤이 되어 옥포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함대의 좌우측으로 나뉘어 함대의 행렬보다 먼저 배를 앞세워 나아가고 있던 우척구장 사도첨사 김한과 좌척구장 여도공간 김인영이 쏘아올린 불화살이 하늘로 솟아오르니 바로 적선들을 발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불화살을 확인한 이순신은 곧이어 여러 장수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다시 엄히 명한 후 그대로 흐트러짐 없이 적선들이 있는 옥포 앞바다 한가운데로 정돈된 함대를 나아가게 합니다. 이미 작전회의를 주관하면서 적선을 발견했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각별하게 전달했지만 실제 상황에 이르러 다시금 여러 장수들에게 경각심을 유지할 것을 명한 것인데요. 혹시나 겁을 집어먹고 대열을 이탈하는 등의 돌출 행동 또한 경계한 것입니다. 옥포 앞바다에 이르니 외선 30여 척이 배를 나누어 옥포 선창에 정박해 있었고 그전 큰 배는 배 둘레에 휘장을 둘러치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 넣었거나 여러 가지 잡다한 무늬를 그려 넣어 보는 사람의 눈을 현혹하였으며 휘장 가장자리에는 대나무 장대를 줄지어 꽂아 그것에 붉고 하얀 깃발을 어지럽게 매달았는데 모두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들어 바람이 불면 나부끼는 형상이 괴이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외장들은 뿔이 달린 투구와 괴상한 형상의 가면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전투 상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심리전의 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외적의 수군은 큰 저항 없이 부산에 닿음으로써 조선 수군의 존재를 우습게 보아 경계심이 많이 해이해진 상태였을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순신의 조선 수군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적의 전투선 중 큰 배는 주로 지휘선으로 사용되었고 안택선이라고도 부르는 아타케브네인데요. 주력 전투선으로 사용된 배는 기동력이 뛰어나면서 안택선보다 규모가 작고 관선이라고도 부르는 새끼분해였습니다. 이 새끼분해는 전란 초기에는 조선 수군의 판옥선보다 크기가 작아 공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차츰 그 규모를 키워가게 됩니다. 외적들은 상대 배에 올라 장검을 사용해 공격하는 백병전을 주 공격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함대가 옥포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외적들은 배를 해안에 정박해두고 상륙해 인가를 불태우면서 한창 분탕질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조선 수군의 접근을 알고는 크게 놀라서 황급히 각기의 배에 올라 분주하게 노를 저어 해안을 따라 도주합니다. 도망하지 않고 진을 형성하여 다가오는 조선 수군을 본 적이 없는 왜군이 벼락을 맞은 듯이 혼비백산한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었던 조선 수군을 맞이해 전투 대응을 갖출 여유를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 도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차하면 배를 버리고 육지에 올라 도주하려 한 것인데요. 이렇듯이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는 어느 진영이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고 대응을 잘 갖춰 공격하는가가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집단 전투에서 겁을 집어먹고 먼저 대열이 무너지는 쪽은 반드시 패배하기 마련이었는데 전투를 개시하기도 전에 외적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는 것으로 이미 승기는 조선 수군 쪽으로 기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외선 6척이 먼저 앞머리가 되어 도망하려 하자 그것을 바라본 조선의 여러 장수들은 외적들에 대한 분노와 오난을 표출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쫓아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고 배 안의 군관과 병사들 또한 한마음이 되어 달아나는 적들을 쫓아 동쪽과 서쪽으로 접근하면서 포를 발사하고 팔을 당기는 것이 천둥의 소리와 같고 바람처럼 빨랐는데 목표를 찾아 꽂히는 것이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이 쏘아대는 탄환과 화살은 그들이 느낀 두려움의 크기를 말해주는 듯이 정확하지 않았고 힘이 다하게 되면서는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배 안에 무거운 물건들을 바다로 던져버리는 여유도 찾지 못할 만큼 다급한 몸부림 끝에 차례로 불에 타고 침몰해 가게 됩니다.
외적 함대와 조선 수군 간에 벌어진 임진왜란 최초의 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